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주 수업과 연계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매핑, 그다음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제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오달락 글쓰기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수업 과제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과제 분명히 있고요. 과제는 동영상을 들으면 딱 한 과제가 제출이 됩니다. 그 과제를 듣고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 내에 과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과제를 안 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는 이유는 출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내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는 크게 처음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때 3단락 글쓰기와 5단락 글쓰기를 볼 수 있는데요. 5단락 글쓰기는 3단락 글쓰기를 확장한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락 글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논설문일 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설명문일 때에는 처음, 중간, 끝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 내용을 담는 글을 보면 3단락 글쓰기에서는 서론에는 주장이, 본론에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그다음에 결론에는 그것에 대한 요약과 다짐, 당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락 글쓰기를 확장한 5단락 글쓰기는 서론, 본론 1, 2, 3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단락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목차를 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관점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은 다른 말로 주제 정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인드 매핑과 그 다음에 브레인 스토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점을 잘 정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제문까지 잘 정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관점을 정하라는 말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정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쓸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뭐냐면 중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가운데에 딱. 너도 나쁘고 너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옛날에 동생이랑 싸우게 되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윗사람들이 둘을 혼낼 때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지. 너는 형한테 그렇게 대들면 돼? 라고 얘기하거나 너는 동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중에 한 명이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동생이 허락을 받지 않고 형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그래서 형이 동생을 뭐 했을 때? 폭력으로 다스렸을 때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만 어떤 걸 더 문제 삼느냐에 따라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남의 물건에 손댄 걸 더 나쁘게 봤다면 동생에 대한 질책을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폭력을 물리적 폭력을 썼다는 걸 더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혼나겠죠. 잘못한 부분이 둘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는 관찰자가 누가 더 나쁜가, 자기 기준에 생각했을 때 누가 더 나쁜가에 따라 무게의 중심이 조금 달라지겠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관점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문제가 옳은 방향성을 띠거나
항상 그 문제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의 주제를 진행시킬 때에는 확고한 자기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서러운 본론, 결론을 나의 관점을 일관적으로 통일성 있게 유지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글을 쓸 때 중요한 일입니다. 주제를 정할 때 실수하는 부분 제가 이야기했죠. 중도의 자세. 너도 맞고 너도 틀려. 혹은 너도 틀리고 너도 틀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세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그런 주체는 자기 생각이 없는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단락 글쓰기 구성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론, 그 다음에 본론, 1, 2, 3,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모든 걸 합해서 우리는 5단락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쓸 때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A4 한 장 분량에 엔터를 4번 쳐라. 엔터를 4번 치면 이렇게 단락이 5단락이 나와요. 이렇게 A4 한 장 분량으로 나중에 아마 한 3주 후 정도 되면 이런 글쓰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하지 않지만 요렇게 이제 진도가 나갈 거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어떤 글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 단락은 글 전체에 주제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글 전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 좀 세련된 글쓰기가 아니고요.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면 조금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드러운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단락과 단락에는 여기 이제 자기가 내용을 썼잖아요.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은 항상 두 번째 단락을 마중하는 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중물은 뭐냐면 여기 이제 펌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이 없잖아요. 그럼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 넣으면 여기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때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그 다음 문장을 그 다음 단락에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된 문장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단락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가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성입니다. 글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통일성, 그다음에 통일성이 있는 글, 개성적인 글이 있겠죠. 저는 물론 개성적이고 재밌는 글도 좋아하지만 제일 기본은 통일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통일성을 먼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을 쓰냐. 주제 문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생활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대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라는 관점을 좁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네. 뭐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선후배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팀플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CC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겠죠. 이것 중에 뭐 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 생활에 있어서 팀플과 관계된 어떤 글을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팀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를 정해야 될까요? 나는 팀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라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둘 다 다르기에는 지면이 한정적입니다. 혹은 팀플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해 라고 하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팀플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3개 정도 네, 근거를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에 대한 근거는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팀플이 안 좋냐? 우선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 글을 쓸 때. 그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죠? 책임감이 없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성적을 주는 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팀플에 대한 안 좋은 점인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팀플이 모아하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실효성을 주는 그런 공부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게 큰 주제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물론 팀플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팀플에 대한 장점은 서러운 부분에 잠깐 언급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팀플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이면 속에서는 더 많은 불만들이 뭐 싹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5번째 단락에는 주제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써왔지? 라는 주제 문장을 강조를 하시고요. 다음에 강조를 하고 지금까지 다뤘던 그 본론 1, 2, 3에서 다뤘던 세 단락을 짧게 요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도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조금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팀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떤 방안을 더 제시를 해야 되나? 팀플을 할 때, 어떤 그 과정이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교사가 체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네, 잘 마련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뭐 제안일 수 있겠죠. 이렇게 뭐에 대해서 네, 제안 제시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해서 제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됐나요? 네. 그리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은 어떻게 쓰나? 서론은 무엇을 하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독자의 흥미 유발, 그다음에 관심 환기 등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적 화제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경험으로 시작해서 독자가 친밀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칫 내용이 길어지거나 사적인 주제로 인해서 한계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고등학교 때의 일화를 적어 놓은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우절을 맞아서 장난을 쳤는데요. 수업 직전에 다른 반과 학생 전부를 바꿨습니다. 그때 그 수업에 들어왔던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회장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침울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수업은 영어 선생님이었나 봐요.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을 봐서 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영어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 물건으로 때리거나 몸을 때린다면 도망가라. 그거를 맞아주면 너희는 억울하고 교사 스스로는 돌이켜보면 매우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요? 사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네, 고등학교 시절에 만우절의 예를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썼을까요? 어떤 예를 하기 위해서 이 예로 시작을 했을까요? 네. 너의 인권은 내가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부당한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맞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알겠지만 나라는 주어는 없죠. 여러분들의 글을 쓰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수필이 아닌 이상 나라는 주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아야 합니다. 뭐 여기서도 보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우절을 맞아 장난을 쳤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반 학생들이 만우절을 맞아 장난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도 되겠죠. 하지만 나라는 주어는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면 그 글은 어떻게 된다? 네, 주관적인 생각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 무조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조금 글이 객관성의 무게를 갖기 위해서는 나라는 주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적 화제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시사적이거나 보편적인 관련 상황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이죠. 누구나 알만한 사회, 경제, 문화적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그 사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사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경험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뭐를 잘 활용하면? 네, 간접 경험을 많이 활용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에겐 간접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있죠. 예를 한번 볼까요? 올해 우리나라의 봄은 예년과 많이 달랐다. 지난 4월의 경우 전국 평균 기온이 9.9도로 평년보다 2.1도 낮았다. 73년도 이래 가장 낮은 온도였다. 반면 5월 상순 전국의 평균 기온은 17.5도로 평년보다 올라갔다.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온이 매우 이렇게 바꿔지고 있다. 기후온난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사나 아니면은 어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2020년 2월 중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되었다. 이 발병 원인은 어떻게 시작되었다. 라는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사적 경험을 활용할 수 없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론 쓰기 세 번째입니다. 인용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강연, 책, 문학작품 등에서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인용할 때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직접 인용은 누구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라는 식으로 큰 따옴표를 하는 게 직접 인용이고요. 간접 인용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자기 말로 다시 풀어서 쓰는 거를 간접 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담이나 고사성어,
명언 등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속담을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라고 해봅시다. 이건 직접 인용이죠. 이 속담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가 한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인용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낮에 듣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밤에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전의 묘미도 있겠죠. 아니면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은 낱말도 반말도 SNS가 보여준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정보의 확산이 새나 쥐가 아니라 요즘엔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속담을 인용해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도 재밌는 글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이 쓴 무소유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정이 이제 직접 인용을 했죠. 간디의 말을. 나는 가난한 탁발생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 쓰인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그리고 수건, 대단치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라고 간디가 이야기했어요. 간디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이 없다라, 간디가 가진 것과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부끄러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하마트 간디의 직접 인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무소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기냐면 화분, 난초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자기가 언젠가 그 난초를 선물을 받았는데 난초를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소유가 나를 얽매이고 있구나. 그래서 난초를 누군가에게 줬다. 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아마 되게 유명한 글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기선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직접 인용을 통해서 간디의 무소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비교함으로써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에 아이고. 네.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이거 조금 잘못 썼습니다. 이거 결론이 아니라 죄송해요. 서론쓰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문제 제기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에 관한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한 후 해결할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가 있습니다. 작년 5월 축제를 즐기던 K대학교 학생이 술에 취해 만취해 기가 도중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축제 때 술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위기의식이나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제가 올리는 PPT 자료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똑같은 거예요. 개념풀이로 시작하는 방법이죠. 다루는 주제가 추상적이어서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개념풀이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은 보편적 인간성을 그립니다. 여기서 보편적 인간성이란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머리로는
보편적 이런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지만 어쨌든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거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 글을 쓴 사람이 나는 보편적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글을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글의 방향성이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겠죠. 문학은 보편적 인간성을 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편적 인간성이란 뭐냐? 삶의 진리를 지니고 있으면서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는 인간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진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공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뭐다? 결국엔 네,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사랑의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써도 되지만 이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쓸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본문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쓰는 방식이 되게 다양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본문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쓰는 그 방법들은 뭐냐? 근거와 예시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문 1, 본문 2, 본문 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 1에 주장이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돕기에 어떤 예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정리되는 부분은 다음 부분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좋겠죠. 본문은 각각의 문단마다 소주제가 있는데요. 이 소주제가 앞에 있는 두 갈식으로 주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달리는 미갈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앞뒤 다 한 번씩 이야기할 수 있는 양갈식으로도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본문 쓰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적인 이 얘기, 뭐 기사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본론 안에 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로 얘기하면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결론 봅시다. 결론은 서론과 본론에서 진행시켜 온 논의를 결론에서 정리하고 끝을 맺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끝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논의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갑자기 A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B라는 얘기도 살짝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끝부분에 달아요. 그러면 이 글은 어떤 글이 되냐면 똥 싸다가 똥 안 싼, 밑을 잘 안 닦은,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한 그런 느낌이 돼요.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결론에서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결론을 쓰는 방법은 요약과 주제 강조가 있어요. 요약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강조하죠? 주제를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르사 광고의 성공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광고의 성공 요인이겠죠. 그죠? 그리고 광고 성공 요인 1, 2, 3,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야?
광고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근데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어? 우루사 광고를 가지고 이야기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우루사 광고를 통해 잘 만든 광고 하나가 얼마나 매체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개인은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으며 수많은 광고 속에 노출되어 있다. 나 자신도 광고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광고는 오늘날 나를 둘러싼 것 중에 하나이며 사회와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공 요인, 그러니까 광고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래요? 네, 우리 삶 자체가 광고 속에 노출되어 있고 또 뭐 한다? 광고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광고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소통의 문제도 광고 속에 잘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마인드 매핑 가지고 주제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찾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그다음에 본론 결론에 대한 글을 쓸 텐데요. 그 글을 쓰기 전에 서론 부분입니다. 네. 서론 부분만 한번 써보는 거예요. 5줄 이상으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있는 뭐 인용으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적 화제로 시작을 하든지 공적 화제로 시작하든지 간에 서론을 가지고 5줄 이상 서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거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로는 죄송해요. 첫 번째로는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써지네요. 서론 1에는 이런 내용을 쓰겠다라고 한 줄 소주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 1, 2, 3에도 마찬가지로 한 줄 소주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쓰겠다라는 식으로 뭐 마무리, 요약, 정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결론은 크게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를 만들어야 되나요? 서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오늘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쪽지를 남기거나 뭐 클래스에 올리시거나 이러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숙제가 2개 있다라는 거, 하나는 목차를 짜라, 목차 5줄, 그 다음에 서론도 역시 5줄 이상으로 만들어라. 본론이랑 결론은 실질적으로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글을 쓰겠다라는 방향 제시만 한 줄씩만 써져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제가 다음 주 수업은 주말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